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네. 너무 더워가지고 네. 말하기도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러니까 네. 이 코너에서는 네. 그냥 혼자 다 말씀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알겠습니다. 힘들어요. 네. 오늘 같이 이렇게 더운 날 사실 열기를 좀 다른 곳으로 좀 빼야 냉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열기를 어느 곳으로 보내야 될까요? 지금 창문 열면 더 더워요. 그렇죠. 네. 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열기를 유튜브로 이제 옮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작은 그런 이 모습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감명으로 다가오거든요. 저한테 지금 그런 감명을 줘보세요. 갑자기요? 이런 걸 이제 갑작스러운 시비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일하는 척한 것 같더니 카톡을 하고 계시더라고. 네. 예. 아니 이게 이렇게 와전이 되나요? 그렇죠. 예. 이게 와전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네. 걸 보고 그렇군요. 예.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인구 감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네. 그거 얘기해도 돼요? 네? 이호영 아나운서가? 왜죠?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계속. 그래서 오늘 많이 당황스럽네요. 예. 네, 지난해 저출산과 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내 총 인구가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2년 11월 기준 총 인구가 5,169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6천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율로 보면 1960년 3%를 정점을 찍은 뒤에 하락을 해왔는데 2020년까지는 또 증가세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집계 이후 처음 줄어든 데 이어서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총 인구 중에 내국인은 전년보다 14만 8천 명 줄어든 4,994만 명을 기록하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천만 명대로 내려앉았고요. 반면 외국인 인구는 전년보다 10만 2천 명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2년 연속 감소를 했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소년 인구가 전년보다 22만 8천 명, 3.7% 줄어들면서 집계 이래 처음으로 600만 명대를 하회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데 확실히 반의 아이들 구성원 수가 확 줄었더라고요.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한 15명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공립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아니실까요? 국민학교죠. 네. 예. 그런 걸 꼭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그때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반이? 한 6, 70명? 10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래도 그 1부제, 2부제 수업은 안 했어요. 근데 한 반에 100명이었어요. 진짜 그때 생각해보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도 속해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전년보다 25만 8천 명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고요. 고령 인구 이게 고령의 기준을 뭐 어떻게 바꿀 거다라는 얘기도 계속 있었는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44만 명 늘면서 빠른 증가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엔 남녀로 살펴볼 텐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2만 2천 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제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걱정은 드네요. 네. 네. 다만 제게 좀 긍정적인 소식은 제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수도권 인구가 50.5%를 차지를 했고요. 특히 경기가 1,371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요. 베트남, 중국, 태국인 순이었습니다. 자, 확실히 인구 감소도 그렇고요.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분도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역 소도시에서 인구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하고 지방 소멸 이런 단어들도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구 감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이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거는 맞지만 2016년 그 행정안전부 전 행정자치부죠. 여기서 뭐를 만들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임기라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러다가 이게 또 2017년인가 18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가구 중 여성 배우자 연령 기준 뭐 이런 거를 도마에 올려놓고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성에 대해서 마치 이 소위 말해서 이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 어떤 존재 혹은 수단적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런 사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한다라는 건 전부 개개인의 결단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주위에 결혼 안 대부분 다 친구들 결혼 안 했죠. 그렇죠. 그죠? 네. 이게 왜 결혼을 그렇게 안 하는? 이 결혼이라는 게요 경제적인 상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강의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는 6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학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도 남자가 산업화가 되자마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농업사회는 왜 결혼을 빨리 하고 대가족을 이루냐 하면 노동력이니까요. 그렇죠. 네. 가족 내 노동 분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족 내 노동 분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일터와 그러니까 직장과 집이 분리가 되면서 결혼도 늦게 하고 가족을 많이 안 가지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걸 타개한 게 뭐냐면 복지예요. 복지로 가족들이 살아가는 거를 예를 들면은 유럽 같은 데에는 유치원서부터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돈을 안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우리랑 좀 비교가 안 돼요. 대학 시스템이 국립대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자꾸 부담을 줄여들어야지 일단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고요. 진짜 가족 이 인구수를 늘리려고 생각한다면 전 뭘 제일 먼저 없애야 된다고 보냐면 이 학원, 이 사교육. 네. 사교육 시장을 미안한 얘기지만 싹 없애야 돼요. 이게 사교육 드는 비용 이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하나도 힘든데 둘라면 이건 어떻게 이걸 키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고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와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민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민을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갑자기 인구가 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구가 이렇게 낮은 증가세가 거의 마이너스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이 노동력 가능 인구가 자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외국으로부터 그거를 이식받아야죠. 참고로 독일 있잖아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새 독일 가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외국인 엄청 많아요. 레스토랑 가면은 그 레스토랑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독일에서 한 10년 살다가 오래간만에 가보면 굉장히 그런 게 낯선데 어쨌든 외국인에 있어서의 노동력 유입은 우리나라에선 지금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연금개혁 얘기하죠. 연금개혁을 뭐하고 연계시켜야 되냐 하면 정년 연장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연금을 내는 시기를 늦추면서 받는 시기도 늦추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금 크레바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년 연장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젊은 노동력이 주는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연금 개혁은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니까 그렇죠. 그거는 항상 나와요. 근데 참 유감스러운 게 문재인 정권 때 조금 연금 개혁을 좀 더 했었으면 근데 거의 안 했거든요. 네. 그게 좀 안타깝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 그리고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방정보위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국가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30의원 보좌관에 대해 이적행위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적행위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요. 아울러서 민주당 보좌진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와 설 의원의 국방위 배제도 촉구를 했습니다. 주장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선 의원의 5급 비서관을 거쳐 4급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A씨. 이 A씨가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이용해서 군 당국으로부터 비밀을 포함해서 무려 700여 건의 군사 기밀을 수집했고요. 이 중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수집한 기밀을 보면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삼축체계, 각종 무기체계 보유 수량은 물론 극비상 작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고요. 또 이 A씨가 과거 친북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보좌진에 이어 또다시 소속 의원 보좌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를 바란다라고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반응이 제가 확인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국민의힘 국방정보위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안이 상당히 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요. 해당 의원 측은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좌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A 보좌관은 그 해당 의원이 국방위가 아니라 환노위 소속이던 보좌진으로 들어왔다. 첫째 이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 보좌관이지 지금 그만뒀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이 사람이 요청한 700건 모두가 군사 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이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그 해당 전직 보좌관은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요청은 했지만 유출이라는 건 딴 데 가져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저는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굉장히 네.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독일에서 학위받고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첫 직장이 국책연구원이었었거든요. 국책연구원이었었는데 이제 거기 있으면 비취증이라는 걸 줘요. 비밀 취급 적어요. 비취증이라고 우리는 그때 그랬는데, 근데 이제 보좌관들이 2급 비밀 취급 요걸 주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의 사실은 책임이 있고 중요한 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좌진 전수조사를 하자고 그런 거죠. 네.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이왕 하려면 다 해야죠. 왜 민주당만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하려면은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해당 보좌관이 어떤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 자체가 나오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국회 보좌관을 충원해야 되는데, 자,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국회 보좌진은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 개인이 해요, 그냥. 이게 무슨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공고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면접 보고 그 사람 경력 보고 그래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게 좀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 보좌관이요. 이 보좌진들을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하고 사무처에서 뽑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입법 과정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전문성 있는 보좌관 지금 엄청 많거든요. 네. 그 의원들보다 200배 난 보좌관들, 똑똑하고 훌륭한 보좌관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보다 진짜 훨씬 난 보좌관들인데 네. 이분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충원 시스템도 이게 좀 엄격하게 하기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는데, 이번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 보좌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좀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보좌관 시스템에 대한 전면 검토, 재검토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박광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린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에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처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차가 큰 상황인데요. 정쟁만 계속되면 사업 재개는 언제쯤인가 싶기도 하고 결국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예. 국정조사 할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입법 권력을 가진 측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이 거대 야당, 입법 권력을 압도적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패턴은 뭐냐면 일단 어떤 문제 터지면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요. 근데 국정조사가 이게 결론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항상 그냥 뭐 이렇게 문제만 막 들쑤시다가 끝나요. 그럼 이제 경찰 수사를 또 요구를 합니다. 수사를 해요. 수사를 했는데도 뭐 별게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이게 뭐냐면 그런 패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 사안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주도권을 계속 좀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런 방식을 하는데 근데 여태까지 민주당이 이런 패턴으로 전국 주도권이 민주당한테 갔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그만큼 여론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는 거고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일반 국민들은요. 누구 땅이 어디에 있건 시시비비를 가린다기보다는 원하는 건 딱 이거예요. 첫째,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네. 둘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고속도로 종점은 어디가 좋은지 이 생각만 하는 거지 뭐 누구 땅이 어디 있고 아니다 니네 땅은 거기 있잖아. 이런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뭐 야당은 거대하게 뭐 국정농단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 있고 마음에 와닿는 주제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 자꾸 한다고 시간만 끌어가지고 고속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역풍이라고 그러죠. 네.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북 군산을 찾아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을 비롯한 호남 지역 예산 정책 지원을 약속하면서 호남 민심에 구애를 했는데요. 당 지도부가 지난 25일에 현역 의원 등을 비롯해서 이끌고 전북 익산을 찾아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호남을 찾은 겁니다. 군산 새만금 개발청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였는데 여기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선출 후에 처음으로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를 한 거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 소속 의원 전원 참석,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 호남 개최 등을 거론하면서 호남에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볼매로 인정받도록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을 줄인 말인데 그게 볼매예요? 네, 볼매. 네. 반대의 말이 이제 갈비입니다. 난 또 볼모인 줄 알았지. 볼모로 잡는다 뭐 인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말이 갈비라고 또 있거든요. 갈비? 네. 갈비는 뭐예요? 갈수록 비호감이다. 네. 그렇구나. 그러네. 네. 갈비 뭐라 그랬죠? 볼매요. 볼매. 네. 자, 구체적으로 좀 의원 배우고 있습니다. 예. 의원들의 발언들 한번 살펴보면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틀 전에 전국 당원들이 수해복구를 위해 모두 전북을 찾아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늘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당내 유일한 전북 지역 의원이자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도 최근에 윤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면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 열차의 엔진이 국민통합이 돼야 한다. 전북 도민께서 국민의힘의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북지사와 함께 내달 1일에서 1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지를 찾아서 준비 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 행사라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대회 기간에 또 폭우가 내릴 예보가 있어서 또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기상 예보를 보니까 잘 될 것 같다라면서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이은 폭우로 이번에 호남, 경북도 그랬지만 호남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돌보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호남에 구애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뭐 잘하는 일이죠. 근데 네. 저는 이게 지금보다 좀 더 미리 일찍부터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때 네. 상당히 그리고 이준석 당시 당대표 시절에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잘 네. 다가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중간에 끊겼다라고 좀 봐요.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이거는 말이에요. 많이 이 사람들이 이 여당 의원들이 이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안 되고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공당입니다. 공당이라면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표 얼마 얻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게 그때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 했던 걸 계속 좀 꾸준히 이어갔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예? 사실은 그때 나온 얘기가 호남 특위도 만들자 뭐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측면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앞으로라도 지금 시작을 했으면 꾸준히 해야 돼요. 예? 뭐 잠깐 이거 뭐 했다가 또 뭐 이러지 말고 꾸준한 관심과 애착. 문은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립니다. 예. 그 앵커께서도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게 여야나 예. 이념을 떠나서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단 핵심 지지층 기반을 그렇죠. 다지고 예. 이제 넓혀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핵심 지지층에 대한 표를 확실히 얻었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번에 넓히고자 하는 걸까요? 뭐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은 조금 일러요. 네. 한 10월 말 정도부터 슬슬 방향을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뭐 지금 일단은 뭐 수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인데 그렇게만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도 교권 침해 관련 설문조사 소개해드렸었죠.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했던 설문조사인데 오늘은 전국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했던 설문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일부터 26일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3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인데 여기서 89.1%가 교원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포함해서 교장과 교감 등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또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99.8%가 동의했고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관련 고시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93.4%가 찬성을 했습니다. 또 99.8%는 허위 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런 답도 했는데요. 자,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낙인 효과 혹은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교권 강화를 넘어서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낙인 효과 교육적 어떤 견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그거는 효과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기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명백한 학교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학부모가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부모가 폭언이나 폭행했을 때 이거를 학생부에 기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연좌제예요. 그렇죠. 네. 예? 이건 연좌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학부모 폭언 폭행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리하되 가중처벌을 하게끔 만들고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 폭언은
당연히 학교부에 적어야죠. 아니 낙인 효과 때문에 한다면 학교 폭력 다 그거 적으면 안 돼요. 자기네들끼리 싸웠는데 그거 적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육적 견지에서 그러면 어떻게든 잘 이끌어줘야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적고 있잖아요. 아니 왜 선생님에 대한 폭언 폭행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뤄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위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제발 좀 국회 뭐 합니까? 가중 처벌하는 법 좀 만들어야죠. 예? 이태규 의원께서 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께서 고민해 보겠다 그러는데 뭐 하여간 급하면 민주당 잘하는 게 뭐죠? 단독. 네. 단독으로라도 빨리 해야죠. 원래 잘하는 건데 주특기 살려가지고.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